안녕하세요. 예, 오늘 2020년 데뷔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이니까요. 짤막하게 강의 진행 순서와 그리고 또 몇 가지 주의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재는 2020년판 김철민 국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교재에 그러니까 작년 교재를 가지고 있거나 2019년판을 가지고 있어도 수업을 듣는 데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는 없는 친구라면 신간을 구입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 이미 기존의 교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기존의 것을 가지고서 또 새로운 기출문제 보완할 점들은 또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기존의 교재로 또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국어는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가 교재가 새로 나왔을 때 그것을 꼭 구입해야 하는 것은 이제 법조문처럼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국어에서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새로 표준어로 추가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2016년까지가 발표한 게 전부니까 여러분들이 2017년판 이후의 것은 무엇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은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본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에 주로 이용하는 기본서는 1권이 됩니다. 1권. 그래서 20문제 맞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시험 20문제 맞히는 건데 이렇게 1000페이지 넘는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건 일단 양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질적으로 보아도 그렇게 우리 시험이 막 1000페이지가 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2019년, 2020년 이제 20여 년째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가르치고 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평범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는 것이지 대단한 머리를 가졌거나 아니면 남들과 다른 막 자는 시간 빼놓고 다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이 합격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할 거 다 하고 대신 합격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라면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기간에 있어서 1년이냐 2년이냐 이런 차이만 있는 것이지 모두들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고 나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내가 뭔가 부족하다 여기는 점이 있겠지만 그런 점을 수업 시간에 보완을 하면서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가 이제 3권이 있는데요. 1권이 이제 기본서야. 즉 우리 시험은 크게 3파트, 국어 지식과 그리고 독해 그리고 어휘,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국어 지식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현대 문법과 어문 규정, 말 그대로 단원의 이름이 국어 지식이니까 뭐에 대한 내용이겠어요? 국어에 관한 지식이에요. 이건 바꿔 말하면 국어에 관해서 국어를 통해서 내가 얻는 정보가 아니라 국어에 관한 정보가 시험 문제라는 얘기죠. 즉 우리 문법 지식을 알고 있는지, 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을 알고 있는지 이를 묻습니다. 그래서 요건 알고 있어야 푸는 문제죠. 자, 또 하나가 독해죠. 이 독해는 여러분들이 읽고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해력도 이해력이지만 또 하나는 바로 짧은 시간에 푸는 순발력이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요령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퍼즐이나 게임을 할 때에도 그에 대한 요령을 알고 있으면은 그걸 모르는 친구보다 빨리 풀게 돼요. 그러나 그 요령을 알고 있다고 해서 더 잘 푸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풀지만 보다 속도감 있게 풀죠. 또한 운동 경기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결국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걸 목표로 하는 걸 이루면 그건 프로고, 제한된 시간을 넘기면 그게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합격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많이 알고 있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100분이라는 그 시간 안에, 또는 국어라면 20분이라는 시간 안에 풀어내는 것, 그게 결국 합격의 관건이니까 중요한 건 이 순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전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독해 지문은 어떤 종류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어떤 문제들을 내고 있고 그리고 또 중심 문장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점들을 살피면 되죠. 그래서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요게 우리 시험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이렇게 크게 또는 소방직, 교육청 등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이 국어 지식과 독해 문제가 어느 것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성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국어 지식 쪽의 비중이 좀 클 때도 있고요. 해마다. 또 어떤 해에는 독해의 비중이 클 때가 있어요. 작년도는 독해의 비중이 매우 컸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올해도 변함없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 그 퍼센테이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국어 지식과 독해라는 이 두 영역이 시험 문제의 반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에서 뭐냐면 어휘력이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단어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어휘들을 얼마나 적용을 잘하고 있는지를 묻는 건데, 이 어휘력이라 하면은 뭐 고유어나 한자어나 또는 속담 그리고 고사성어 등등을 우리가 흔히 어휘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한 문제씩 모두 출제돼도 벌써 4문제, 5문제죠. 그럼 비중은 20%, 30%가 돼요. 그런데 이 어휘력은 항상 독해나 문법과 연관을 지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또한 그 자료들은 기본서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 어휘력이 또 부족한 친구들은 뭐 별도의 책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기보다는 즉 기본적인 내용은 기본서에 있는 걸 중심으로 두고 이제 공부하면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다가도 모르는 어휘들이나 문맥상 구별해야 되는 어휘들이 있으면 좀 노트에 메모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세 개의 내용이 모두 1권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독해에서 이제 그 재료가 그 읽기의 자료가 이 문학과 비문학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비문학에 대한 것은 1권에 있지만 문학에 관한 자료는 2권에 있죠. 그래서 2권은 거의 대부분 문학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2권은 따라서 참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권을 내가 학습을 해서 반복해서 공부해야 되는 기본서라 여기지 말고, 그것은 내가 문제를 풀면서 모를 때 또는 어떤 학습을 내가 설명을 듣고 이해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찾아보는 참고서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3권은요 문제집이에요. 3권은 문제집인데, 이 문제집은 이제 신규 기출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한 권에 독립된 문제집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유명한 심리학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로 마음 내면에서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줘도 또는 좋은 정보를 줘도 스스로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자기 것이 될 수 없답니다. 이 공무원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스님들이 이거 시험에서 중요해, 이게 분명히 시험에 나올 거야, 또는 이거 많이 틀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들 알았습니다 하고 그 순간에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이것이 직접 자기 내면에 체화돼서 그 부분을 학습하고 열성을 기울이고 공부를 하는 건 직접 당해봐야 돼요. 문제를 풀어서 틀려봐야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학습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를 시험장에서 되풀이하면서 경험한다면 이건 뭐 합격하기까지 5년, 10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들을 미리미리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학습한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약하구나, 이걸 경험해 보면 그 다음부터 스님이 하는 말이 다르게 들립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즉 학습입니다. 여기 있는 선생이 하는 말을 전적으로 암기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강의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게끔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좀 식상하게 많이 들었던 말이겠지만 스스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3권에 있는 문제집은 수업 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해설이랑 모두 들어있고 또 하나 그 문제들을 푸는 이유는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하는 걸 해보기 위해 설정해 놓은 것이니까요. 3권에 있는 문제집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도와 상관없이 해보세요. 경험은요 절대로 단원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해야 하는 것들은 예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예측 불허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야 내가 뭔가 어려움을 느끼고 도전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3권에 있는 문제집은 우리 진도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차례대로 단원만 맞춰서 국어 지식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학습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는 것들이 생겼을 때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걸 채워나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정해진 수업 시간으로는 충분히 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보조수단으로 선생님이 질문거리들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을 만나니까요. 그 이외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메일 등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또는 선생님이 따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국어 카페, 선생님 이름을 치고 김철민 국어교실하고 다음 카페에 김철민 국어교실 하면은 거기 만여 명 넘는 회원들이 들어있는 선생님이 2003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벌써 16년이 지났죠. 그래서 회원 수는 국어 선생님 카페 중에는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활동 인원은 3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할 것만 질문하고 다른 건 일체 없습니다. 사적인 얘기도 전혀 없고요. 그냥 오로지 그냥 싸합니다. 뭐냐면 궁금한 게 있는 사람만 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만 답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답변하지 않고요. 오로지 제가 직접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자도 저 혼자고 글 쓰는 사람도 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로지 학습의 수단으로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공부하다가 선생님 머리 식힐 겸 카페에 들러서 좋은 글도 읽고 이렇게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공부 말고 다른 거 하세요. 됐습니까? 공부할 때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남거든 사람을 만나세요. 온라인에 있지 말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시간이 남거든 책을 보세요. 그러지 그 외의 시간을 그렇게 허튼 데에 보내지 마시고 공부하는 시간 외에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정되게 학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수험생들끼리 또 만나서 불안한 정보들을 교류하면 그건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욱 시험은 두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이왕이면 다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그리고 이왕이면 같이 수험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심란한 걸 말해봤자 좋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학습과 합격은 혼자 하지 단체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외로움을 감수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했습니다. 1권이 기본서. 그래서 1권은 조금 막 책이 다를 정도로 그렇게 살펴봐야 되는, 하나도 빠뜨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도 빠뜨릴 게 없고 모두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1권은 정말 공부하는 내내 자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요. 2권은 참고서. 그래서 참고서란 뭐냐면 늘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공부하다가 필요할 때는 찾아보는 그런 용도로 쓰시고요. 그리고 3권은 문제집,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공부하고 나면은 국어 들은 날에는 국어를 딱 학습 계획을 짜서 오늘은 내가 한 10페이지 정도를 풀겠다. 아니면은 오늘은 내가 한 100문제만 풀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고 그렇게 차근차근 3개월 안에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수업 강의의 요 책에는 일단 월요일날, 우리 국어는 월요일날 오전 9시 반부터 그리고 3시간, 1시까지 이렇게 수업이 설정되어 있고요. 중간에 1시간마다 10분간 쉬거나 조금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대신 쉬는 시간은 각각 10분 정도로 지키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수업은 오전에 이렇게 종합반 수업이, 이론반 수업이 있고요. 그리고 오후는 1시간 반 정도 쉬고 2시 반부터 6시까지 역시 심화반 수업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1년 내내 문제 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심화반 시간이 무슨 기본반에서 익혔던 이론 중 좀 더 수준 높거나 시험에 밀접한 건 심화반에서 다룬다, 그런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필요한 이론은 오전에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직접 경험해보고 훈련하는 시간이 심화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심화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한 3, 4개월 정도는 문제반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시간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심화반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문제를 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또 조언을 했을 때 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화반 수업도 이제 실강을 듣는 친구들에게만 현재는 동영상을 찍지 않고 심화반은 힘들게 여기 또 강의실까지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왕 온 김에 같이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친구들은 함께 심화반 수업을 하시면 되고요. 여건이라는 것은 두 가지죠. 돈과 시간. 그래서 수강료 5만 원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2시부터 6시까지, 2시 반부터 6시까지 시간을 투자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되면 오늘부터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든 아니면 한 6개월 이상 수업을 공부한 친구들이든 모두 수업을 들어도 지장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여건이 되는 친구들은 하시고, 여건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또 동영상만 수업하는 친구들은 그 시간에 3권에 있는 문제집을 푸세요. 이해되세요? 3권에 있는 문제집을 풀면서, 다만 이제 선생님의 강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거리들을 찾아서 또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질문하시면서 불편한 게 있겠죠. 왜냐면은 한 친구들은 자신의 시간과 또 금전적인 걸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한 친구는 또 시간과 금전적인 것을 기회비용을 넣지 않고 스스로 하는 거니까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그 결과가 또 어떤지는 각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니까 자신이 처한 여건에 따라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험 생활에 합격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거, 따라하지 말아야 돼요. 남들이 하는 걸 흉내내고 따라하지 말고 스스로의 자기가 짜인 시간, 자기가 계획한 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수험 생활이 또 하나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이게 인생을 사는 것과도 비슷해요. 즉 삶을 살면서도 제일 금기는 따라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걸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제가 저걸 하니까 저게 보기 좋으니까 해봐야지. 이러다 보면 나이 50, 60 돼서요, 내가 계속 내 삶을 그렇게 흉내내고 따라하다가 결국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은 해보지 못하고 후회하게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독서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 흉내내는 삶을 산 사람들의 후회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산 사람의 자기 또 즐거움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게 소설이 됐든 에세이가 됐든.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내 삶을 꾸려갈 것인가 라는 걸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수험 생활이라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또 체계를 잡아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수험 기간이 여러분들의 또 공무원으로서의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학습 노하우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시작을 해보고요. 여기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기본서의 구성, 그래서 1권이 가장 기본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3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해보는 문제집이다라는 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업
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반은 오전에 진행을 하고 심화반은 오후에 하고 심화반의 성격이 또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기만의 학습 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해나가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특별히 질문 사항 있습니까? 20여 분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특별히 질문은 없을 거고, 왜? 뭘 알아야 질문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불편한 게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고, 스님들이 귀찮아 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와서 질문하세요. 스님도 사람인지라 뭐 쉬고 싶은데 와서 질문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는 이게 새로운 질문이지만 강의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늘 똑같은 질문들을 받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질문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식상한 표정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저 그러려니 생각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꾸 스님들 귀찮게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그게 스스로에게 플러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1권 첫 페이지를 펴시고요. 우리가 오늘 학습해야 되는 내용은 일단 국어 지식 중에서도 현대 문법, 그리고 어문 규정,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합쳐서 국어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의 첫 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요. 올바른 언어 생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그런 다소 좀 지식적인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재 맨 앞에 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학습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국어 지식과 어문 규정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올바른 언어 생활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수업은 안 해요. 수업은 제가 직접 하지 않고 뒤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공부한 후에 스스로 읽어보면서 즉 자기 지식을 정리해보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하는 부분은 2단원 현대 문법부터입니다. 현대 문법. 그래서 페이지는 조금 책마다 다르겠지만요. 우리 2020년판 책으로는 현대 문법이 80쪽, 그래서 80쪽부터 그러니까 정확히 77쪽이죠. 77쪽부터 현대 문법하고 출발을 하고요. 이 부분부터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문법을 공부하는데요. 현대 문법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현대 문법에서 학습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때.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공무원 시험에서 배우는 내용은 얼마나 수준이 달라지느냐. 아마 영어 문법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문법 자체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전부입니다. 다만 예문이 좀 달라지죠. 예문이 좀 더 나이 들어서 보게 되는 시험은 예문이 좀 더 길어지고 그리고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름도 좀 바뀌죠. 철수가 학교에 갔다 이러기보다는 뭐 동식이가 학교에 갔다 이렇게 그 예문의 이름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고는 알아야 될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해됩니까? 대신 그 예문만 달라지는 것이니까 뭐 대단한 내용을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처음 지금 수업을 듣지만 사실은 아예 맨바닥에서 출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의하면서 강조하는 건 나는 이번에 공무원 수험 준비를 처음 하니까 나는 국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로 다른 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즉 수험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험은요 맨바닥에서 못합니다. 영어 ABC도 모르는데 공무원 수험 준비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국어에 전혀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데 이걸 단기간에 1년 안에 2년 안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최소한 고등학교까지의 정규과정을 밟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설마 지가 12년간 국어 시간에 잠만 잤겠어요? 그죠? 분명히 뭔가 들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들은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끄집어내면 되니까 절대로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말은 오늘부터 하면 안 됩니다. 이해돼요? 또 제일 해서는 안 될 말, 나는 국어에 약해요 라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언어라는 것은 힘을 가집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할 수 있어 라는 사람은 반드시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안 돼 라는 친구는 절대 안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나 우리 학생들 모두 마음속 깊숙이 나는 안 돼 라고 아마 그렇게 여기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할 수는 있는데 입으로만 자꾸 나는 이거 몰라요, 이거 약해요. 이건 겸손이 아니고요,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말한 대로 됩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알 거다라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지 아예 맨바닥에서 쌓아 올리는 거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스스로에게 해볼 기회를 안 준 겁니다. 그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한번 자신의 마음속에 또는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확인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현대문법 첫 단원부터 출발합니다. 77쪽이에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문법을 이루고 있는 체계입니다. 방금 선생님이 체계라는 말을 했습니다. 방금 제가 체계라는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 건 어떤 대상이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전체로 이루어진 구조라는 얘기고, 또 하나 그것은 반드시 상하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적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의 체계적인 대상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뭐가 상이오고 뭐가 하이온지 상하 개념을 알고, 그리고 이것의 전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학습해야 되는 대상은 문법이죠. 그 중에서도 현대문법이야. 근데 방금 제가 현대문법은 체계적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에는 즉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 그리고 담화, 화법이라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덩어리들이 모여서 현대 문법을 이룹니다. 즉 의문론이라는 덩어리, 형태론이라는 덩어리, 문장론이라는 덩어리, 그리고 담화라는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담화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담화라는 말. 이 담화라는 말은 곧 말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에 대한 것도, 그 말하기에 들어있는 법칙도 넓은 의미의 현대문법에 포함이 되죠. 우리가 쓰는 법칙은 문법이라고 말하고요, 말하는 법칙은 화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타이틀을 현대문법이라고 했지만 저 안에는 화법까지를 포함해서 결국 문장에 대한 이야기, 형태에 대한 얘기, 의문에 관한 얘기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요, 단어 뜻을 아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그리고 국어라는 과목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국어에 사용되는 단어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언어는 추상적인 기호다, 이런 말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그 추상적이라는 말이 어떤 회화나 건축 등에서 추상적이라 하면은 그 반대되는 구체적이지 않은 뭔가 모호한, 즉 모양이 분명치 않은 그런 예술품을 추상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언어학에서 우리 국어 문법에서 공부할 때
언어는 추상적 기호다라는 얘기는 전혀 다른 뜻이죠. 알겠습니까? 그때 말하는 추상적 기호라는 얘기는 일반화한 것이다 이런 뜻이지 결코 모호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그 과목별로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어떤 용도로 쓰는가 이게 공부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전문 용어라는 얘기는 그 과목에서만 쓰는 단어를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요. 다른 과목을 잘하면 또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단어의 뜻을 과목마다 다 다르게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비슷한 의미로 씁니다. 그리고 일부의 단어들만 다른 용도로 쓰죠.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 매번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서 그 전에 학습했던 또 다른 과목이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고등학교 때 국어, 영어, 한국사가 바로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토대를 주기 때문에 기본 과목, 도국 과목 이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도 가장 국어는 도국 과목이 됩니다. 즉 독해를 잘하면 다른 과목의 문제를 풀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어휘에 대해 분명히 뜻을 알고 있으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한자어로 부정이라는 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즉 이렇게 부정이라는 의미, 정해지지 않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부정, 즉 잘못 정해졌다 이런 뜻도 있고 부정, 옳지 않다 이런 의미도 있고 부정, 옳지 않음과 옳음을 규정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걸 우리 한글로 쓸 때는 모두 부정이거든요. 그럼 결국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독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이 부정을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이 정확하게 의미를 구별하여 문장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사람은 독해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장에 어울리지 않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 사람은 독해력이 약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영어 공부를 하면서도 부정사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제 국어 공부를 관심을 가졌던 친구라면 그냥 범상하게 넘기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부정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아니요라는 걸 공부하는 것일까? 아니면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일까? 그리고 부정사를 가만히 개념을 들어봤더니 결국 영어에서 부정사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사적 용법으로도 쓰고 효용사적 용법으로도 쓰고 명사적 용법으로 쓰고 그렇다면 투부정사라는 것은 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양한 용법이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사용되면 이게 명사적 용법이고 어떤 경우는 부사적 용법인지 이걸 아는 게 결국 영어 문법에서 투부정사를 학습할 때 태도구나.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전공 과목에서 새로운 개념을 공부할 때도 이제 언어를 좀 범상치 않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아마 국어 학습이 또 다른 과목에 끼치는 중요한 효과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대 문법은 즉 네 가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이 덩어리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이제 차례대로 공부할 겁니다. 다음에 현대 문법이 체계적이라는 얘기는 계층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층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상하관계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 때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사회학이나 이런 걸 배우면 사회계층이란 말을 배울 거예요. 그럼 사회계층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 인간 사회에도 뭐가 있다? 상하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것이 태생적으로 정해지면 계급이라고 해요. 이해돼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조직을 꾸리는데 즉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면 계층이라고 해요. 이해돼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계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 계층 사회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계층은 수시로 이동이 이루어지고 그 이동이 자유로우면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 이동이 매우 고정되어 있고 엄격하면 그거는 즉 집단주의 체제의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층이라는 건 상하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언어는 최하위 계층부터
최상위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가장 언어 활동에 있어서 밑바닥을 이루는, 기초를 이루는 하위 개념이 바로 음운이라는 용어예요. 자, 요거부터 이해해야 돼요. 자, 음운이라는 것이 모여서 음절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음절들이 모여서 형태소를 이루고, 그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를 이루고, 그 단어들이 모여서 어절을 이루고, 그 어절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 그 문장이 모여서 이야기를 이룹니다. 자, 항상 어느 곳을 찾아갈 때도 그 목적지를 가기까지의 즉 전체적인 대략의 길을 알면은 중간중간에 갈림길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기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좀 애둘러 가는 길이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를 모르면 내가 지금 당장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어쩌면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공부를 할 때도 항상 어떤 단어를 들어갈 때는 그 단원의 전체 아웃라인을 먼저 그려요.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법의 큰 틀은, 그것은 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 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구성물들은 이와 같이 하위 요소들이 모여서 상위 구조를 이루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요 낱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음운론을 공부할 때 불쑥 문장론이 등장을 하거나, 음절을 공부하는데 갑자기 형태소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넷은 모두 문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별개로, 즉 독립되어 있는 단원이 아니라고, 자꾸 섞인다고. 여러분들 영어 문법 공부하는데 투부정사를 배우면서 분사나 기타 다른 품사에 대해 모르면 이해가 충분할까요? 안 될 거예요. 다른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학습할 때는 항상 일직선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을 통째로 한꺼번에, 즉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나간다고. 근데 실제로 공부할 때는 뭐야?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꺼번에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선생이고, 이걸 이제 단계적으로 학습하는 거, 이 사람이 학생이고, 그럼 이 학생은 그 선생님처럼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갈 때까지, 즉 연습을 해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현대문법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좀 더, 즉 능동적으로 하려면 선생님과 같이 이미 이 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먼저 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현대문법을 공부할 때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여러분들이 약하냐면, 분명히 지금 음운을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사란 말이 튀어나오고 형태소란 말이 튀어나오면 거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음운론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그 다른 용어들 때문에 막히는 거죠. 또 문법의 품사론, 형태론을 공부하는데 이거 뭐 명사가 뭔지 동사가 뭔지 이건 어렵지 않은데 갑자기 뭐 주어가 뭐니 목적어가 뭐니 이런 말이 나오면 또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공부하기 전에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건 용어에 대한 개념을 먼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용어가 문법 공부를 하면서 문제나 또는 이론에 아직 배우지 않은 용어들이 튀어나오더라도 이미 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익히고 접근하기 쉬워질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리고 수업에 선생님들을,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에게 응원을 하는 건 대답하는 거. 그러니까 입 열기 싫더라도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야 여러분들이 보다 더 즐겁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냥 녹음기처럼 뭐 암기해 놓은 거 풀어내듯이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흘려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강의를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다른 거 없어요. 대답만 열심히 하면 돼요. 아는 건 안다 하고, 모르면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이해돼요?
선생님 그런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이러면 진도 나가는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또 그걸 다른 친구들도 모르는 질문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신 번거 불필요한데 계속 질문을 한다. 그럼 선생님이 닥치라고 할게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바로 제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궁금한 건 질문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답하고 하면서 학습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먼저 의문이라는 용어입니다. 의문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 칠판에 이런 글자들을 썼어요. 이건 의문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이걸 내가 발음했을 때 의문 이렇게 발음했을 때 그렇죠? 요건 형태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저 의문이라는 글자는 형태예요. 반면에 저걸 내가 발음을 했을 때 의문이라고 발음을 했을 때 그 발음 기호 지금 선생님이 밑에 대가로 안에 요걸 대가로라고 부릅니다. 대가로 안에 써놓은 요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직접 내가 발음 기호를 적지 않는 한 귀로만 듣는 거죠. 이해돼요? 즉 의문은 귀로 구별하는 소리예요. 이걸 발음 기호를 썼을 때 비로소 의문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 의라는 발음은 모음이기 때문에 요 동그라미 첫 글자에 오는 요 이응은 자음이 아니에요. 모음의 부호예요. 받침에 이응이 써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건 하나의 자음이야. 그러니까 첫 소리의 이응은 모음이므로 하면 얘가 하나의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 하게 되면 미음이라는 자음과 우라는 모음과 니은이라는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세 개의 의문으로 되어 있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의문의 뜻을 이제 알겠죠. 의문이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부른다? 의문. 그러면 이 의문은 쉽게 말하면 발음기호다. 국어사전을 딱 넘겼을 때 그 대가로 안에 써놓은 발음기호가 그 각각의 자음 모음이 뭐다? 의문이야. 자,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의문들로 이루어진 음절이란 말이 나와요. 자, 이 음절은 이렇게 부등호와 등호를 함께 써놨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의 의문이 하나의 음절일 수도 있고 둘 이상의 의문이 모여 음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의문이라는 글자를 내가 의문하고 발음기를 썼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요 소리의 덩어리 이게 음절이에요. 요 두 번째 소리의 덩어리 얘가 뭐예요? 음절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은 몇 음절로 되어 있나요? 2음절로. 그런데 2음절의 이 글자, 의문이라는 글자에서 첫 번째 음절은 으라는 모음 하나가 곧바로 음절이 된 거야. 이해됐나? 그러면 이 으라는 의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의문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음절이지. 반면에 두 번째 음절인 문은 의문이 셋이 모여서 자음 미음과 첫소리 미음과 가운데 소리 우와 끝소리 니은이 모여서 하나의 음절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이때 뒤에 있는 문자는 몇 음절로 몇 음운으로 돼 있다? 세 개의 음운으로 돼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다음. 그래서 음절이라는 것은 각각의 소리의 덩어리를 음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에서나 아니면 국어 문법 이론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갑자기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음절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둘 다 뭘 가리킨다? 소리에 관한 얘기다. 소리에 관한 얘기고 그 소리를 이루고 있는 발음기호상의 하나하나의 덩어리를 음절이라 하고 그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의문, 자음, 모음을 뭐라고 부른다? 의문이라고 부른다. 다음. 여기까지 의문과 음절. 주로 이건 소리에 관한 거죠. 이 소리에 관한 걸 배우는 걸 뭐라고 부른다? 의문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론은 소리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문론에 관한 질문은 항상 어문 규정의 표준 발음법과
이 표준발음법과 즉 관계되어서 출제가 되죠. 표준발음법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소리에 관한 걸 담아놓은 규정이에요. 이해됐죠? 다음. 이제 형태소라는 말이 나오고 단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여기 산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 단어는 하나의 음절이면서 또한 세 개의 음운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써놓은 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태이기도 해요. 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우리는 형태소라고 불러요. 이해돼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런 문장을 썼다고 해봐요. 산을 오른다. 이런 문장을 썼을 때 분명히 5개의 형태가 보일 거예요. 그죠? 5개의 형태가. 그런데 이 산이라는 말은 하나의 형태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단어예요. 그런데 을도 하나의 형태이면서 하나의 단어예요. 그런데 오는 하나의 형태이긴 하지만 하나의 단어는 아니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산을 오른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이 문장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단어라는 건 뭐냐면 산과 그리고 을 그리고 오른다예요. 이렇게 3개의 단어가 있다라는 그런 지식은 있을 거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형태소와 단어의 구별이 의미가 없어요. 을이 하나의 형태소이면서 하나의 단어일 때에는 우리는 어떤 지식을 알게 되냐면 형태소가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될 수 있는 뜻을 가진 것도 있고 그 형태소가 문법적 역할을 하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을은 단어이기도 하지만 형태소로서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뜻을 가진 형태소를 뭐라고 불러요? 실질 형태소. 이건 이제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이고, 공부를 안 했을 때 산은 어떤 형태소냐 그러면 어휘 형태소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하나의 어휘죠. 산이라는 명사. 반면에 을은 분명히 한국인이라면 문법적으로 을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는 알아요. 근데 얘는 실질적인 뜻이 아니라 뭐예요? 목적어를 알려주는 문법적인 역할만 가져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이걸 형식 형태소라고 불러요. 자, 국어 공부하는데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라는 용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말에서 하나의 단어 안에는 그 단어가 실질적인 거냐 아니면 형식적인 거냐 이런 구별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단어들은 모두 실질 형태소지만 우리말에서 형식 형태소는 문법을 알려주는 것이고, 자, 이 문법을 알려주는 형식 형태소 3개, 그걸 뭐라고 해요? 조사, 어미, 접사라고 불러요. 선생님, 오늘 저는 처음 듣는데 이 말부터 벌써 어려워요. 어차피 공부는 약간 어려워야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중학교 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오랜만에 보니까 좀 힘들어도 하나하나 쉽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요. 일단은 요건 암기야. 암기. 우리말에 형식적인 걸 나타내는 형태소는 3개. 뭐 있다고? 조사, 어미, 접사. 자, 조사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잘 아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문장 안에서 문법적 역할을 하는, 즉 하나의 단어 역할을 할 정도로 자주 쓰는 게 조사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생소해요. 어미와 접사. 자, 조사라는 말은 앞으로 구어 공부하는데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그죠? 모든 문장 안에는 조사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문장 안에는 실질 형태소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쓰는 문장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인 조사가 모여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어미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요. 동사나 형용사를 만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럼 벌써 동사, 형용사라는 말이 또 새로 나오죠? 동사라는 말은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고 형용사는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로 봤을 때 동사나 형용사. 이 단어들을 만났을 때만 뭐가 필요해요? 어미라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산과 같은 명사, 형태론이라는 명사, 체계라는 명사, 어문규정이라는 명사, 이런 명사들을 다룰 때에는 어미라는 말을 쓸 이유가 전혀 없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어미라는 용어는 언제만 필요하다? 동사나 형용사를 분석할 때만.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동사나 형용사에서 문법적 역할을 담당하는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 어미. 그러면 당연히 하나의 단어가 역할을 하려면 실질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미가 문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거라면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은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야. 얘가 어미에서 꼬리 밑자를 써서 단어의 꼬리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앞에 있는 건 단어의 머리다. 단어의 중심이다 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어간이라는 말을 써요. 선생님 같으면 어두라는 말을 쓸 텐데 어두라고 하면은 이 물고기 머리하고 헷갈리니까. 그죠? 그거는 고기 어자를 쓰고 이거는 단어 어자를 쓰는데 이게 또 어두 이래버리면 이 물고기 머리하고 헷갈리니까 학자들이 그러면 어간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는 반드시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어간과 어미로. 자, 그러면 여기 산을 오른다에서 어간, 어미를 따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오른다만 따지면 되는 거야. 이걸 붙잡고 어간, 어미를 얘기하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바보라고 불러요. 왜? 적용해야 될 것이 아닌데 적용을 하면 그게 바보야. 이해돼요? 우리는 바보가 돼서는 안 돼. 적용하지, 아무리 머릿속에 지식이 많아. 이놈은 뭐 지식이 잔뜩 쌓였어. 그러더라도 적용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서 그 지식을 꺼내면 그걸 우린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해요. 아니면 넉자로 뭐야? 안타깝다고 하는 거야.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부끄럽지. 알겠습니까? 써먹어야 될 장소에서 써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간어미라는 말은 어떤 단어를 만날 때만 쓴다? 동사나 형용사를 만날 때. 자, 그러면 오른다를 바라보면 항상 여러분들 뭘 떠올려야 되냐면 국어사전에서 오른다의 뜻을 내가 몰라.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저 단어를 찾고 싶어. 그러면 오른다라고 치면 안 나와. 저 오른다의 기본형을 써야 돼. 잘 봐. 산은 국어사전을 찾을 때 산이라고 치면 나와. 을은, 조사 을은 을이라고 치면 나와. 근데 오른다는 안 나와요. 이해돼요? 그러면 오른다를 찾으려면 사전에 올라가는 형태를 떠올려야 돼요. 그걸 우리는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동사나 형용사 같은 단어는 사전에 올릴 때 반드시 기본형을 떠올려야 된다. 그렇죠? 그 기본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어간 플러스 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형을 안다는 얘기는 뭘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어간을. 이해돼요? 그리고 이 다라는 건 분명히 얘도 어미죠? 얘도 어미인데 기본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어미가 다야. 그래서 항상 사전에 올릴 때에는 어간 플러스 어미 다로 이루어져야 돼. 그럼 뭐가 들어가면 안 되느냐?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필요한 지식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운다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걸 국어사전에서 찾을 때에는 울다라고 찾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어간이 뭐예요? 울. 어미가 뭐예요? 다. 그러면 동사 형용사는 반드시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어간은 울. 그죠? 그럼 어미는 니은과 다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니은과 다가 역할이 달라요. 이 다는 문장이 끝났다는 걸 말해주고요. 이 니은은 현재 시제라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 시제를 드러내는 어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미는 두 종류로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수업이 제일 중요해. 왜냐면 문법 용어들을 지금 개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 공부하는 문법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용어를 알면. 결국 앞으로 공부하는 문법도 이 용어들을 더 연습하고 더 익숙하게 하는 것일 뿐이지 새로운 거 없어요. 자, 잘 들어봐.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는 반드시 어간 어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서 찾을 때는 기본형을 떠올려야 된다. 그 기본형은 뭐 때문에 떠올린다? 어간을 발견하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기본형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어간 플러스 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만났을 때 어간을 알면 어미는 나머지 전부야. 근데 우리말의 어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어의 끝을 장식하는 어미와 그 앞에서 시제나 높임을 말해주는 어미가 있어. 그러면 단어의 끝을 장식하는 어미니까 뭐라고 이름 붙이겠어요? 말, 어미. 단어의 끝에 온다 해서 말, 어미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이 어말어미 앞에서 시제를 말해주고 있는 이 니은을 뭐라고 불러요? 선어말어미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어미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뭐와 뭐로? 선어말어미와 뭐로? 어말어미. 어말어미가 무슨 뜻이라고? 단어의 끝에 오는 어미. 선어말어미는 뭐라고? 어말어미 앞에 오는 거. 선어말어미는 주로 뭘 담당한다고? 시제. 이해돼요? 그리고 우리말에서 시제와 높임을 담당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오른다라는 단어를 이제 분석할 수 있지. 오른다는 어간이 뭐예요? 기본형이 뭐예요? 오르다. 기본형은 오르다죠? 그런데 문제는 오르다라는 기본형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오르다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아니, 있어, 분명히.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대신 뭐야? 이제부터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 찾을 수 있으니까 직접 사전을 찾아보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어떤 동사나 형용사를 만났을 때 기본형이 좀 헷갈린다. 그럼 뭐 하라고요? 직접 찾아보라고요. 그럼 또 질문하는 친구 있지. 선생님, 공무원 수험 준비에 사전은 어떤 사전이 제일 좋습니까? 지금은요, 인터넷으로 사전이, 전자사전이 다 되니까 굳이 따로 살 필요 없고, 굳이 이 종이로 된 사전, 이걸 만지작거리는 쾌감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아무 사전이나 사면 되고. 알겠어요? 아니면은 인터넷 사전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럴 때 자기가 기본형을 써보는 거야. 근데 틀릴 때가 있겠죠? 그럼 그런 단어는 메모해 놔야죠. 아, 내가 몰랐구나. 오르다가 아니구나. 그죠? 기본형이 뭐야? 오르다야. 자, 그 기본형을 찾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뭘 찾기 위해서? 어간을 찾기 위해. 그럼 어간을 알면 찾을 필요 없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오른다는 어간이 뭐야? 오르. 그럼 나머지 니은과 다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고. 다라는 어미와 니은이라는 어미. 이해됐어요? 그러면 니은은 무슨 어미라고요? 선어말어미. 뭘 담당하죠? 시제를 담당하는. 다는 무슨 어미라고요? 어말어미. 단어의 끝에 오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뭘 설명했냐면 어떤 단어는 실질 형태소일 수가 있고 형식 형태소일 수가 있다. 근데 형식 형태소가 곧바로 단어가 되는 건 조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말에서 문법적인 걸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셋이 뭐라고요? 조사, 어미, 접사인데 이 조사 말고 어미는 반드시 뭐 뒤에 붙어있다? 어간 뒤에. 그래서 어미라는 걸 찾을 때에는 어떤 단어일 때만 찾으면 된다? 동사나 형용사일 때만. 동사, 형용사 이외에서는 어미라는 말을 꺼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즉 동사, 형용사를 만날 때만 어미라는 말을 떠올리면 되고 그 어미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어간과 짝을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는 두 가지가 있다. 뭐와 뭐? 선 어말어미와 어말어미가 있다. 자, 나머지 하나 이제 접사. 우리가 국어 문법 배우는 건요, 이 세 개의 용법 배우는 거예요. 결국 딴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야 문법을 정확히 하게 되는 거거든. 자, 접사라는 말은 언제만 쓰느냐면요. 좀 전에 어미라는 말은 동사, 형용사를 만날 때만 쓴다고 그랬어요. 자, 접사라는 말은 언제만 쓰냐면 파생어에서만 써요. 다시 한번 접사라는 말은 어떤 단어를 만날 때만 쓴다고요? 파생어를 만날 때만 써요. 아, 그럼 선생님 파생어는 또 뭡니까? 그죠? 자, 여기 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집이라는 낱말에 이제 어간 어미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집이라는 말에 어간 어미가 뭐냐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바보라고 그러니? 선생님한테 바보라고 그래?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선생님한테 바보라고 그래? 뭐라고 말해야 돼요? 몸이 안 좋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잘못 물었잖아. 선생님한테 바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어디 아프십니까? 아니면 오늘 뭐 화가 났습니까? 알겠어요? 물어보지 말 걸 물어봤잖아.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바보 이럴 수는 없으니까 어디 몸이 안 좋으십니까? 오늘 뭐 상태가 좀 안 좋으십니까? 오늘 하루는 좀 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집이라는 낱말에 어간어미를 물을 수는 없어요. 이제 어간어미 알겠죠? 자, 문제는 이 집에 그 위를 이루고 있는 그 부분을 굳이 가리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집의 그 위에 덮는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지붕이라는 말로 만들어요. 왜? 집의 위를 덮는 것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지붕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자,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은 집이라는 말에 웅이라는 말을 붙여서 만든 거예요. 선생님, 지붕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에 웅이라는 것이 와서 이루어진 거 이건 또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야 알죠. 당연히. 알겠어요? 이걸 처음부터 모르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바보도 아니고. 알겠어요? 이거는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파생어 못 찾는다고 괴로워할 필요 없어. 그거는 공부 안 했다는 얘기일 뿐이야. 앞으로 공부하면 돼. 자, 이제 알았다고 하자. 지붕이 집과 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지붕이라는 말을 만드는 가장 뿌리가 되는 말. 그죠? 그 지붕이라는 낱말의 뿌리가 되는 말. 그걸 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단어에 뿌리가 있는다 하니까 뭐야? 어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뭐라고요? 근. 그래서 이 집을 뭐라고 불러요? 어근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어근은 어떤 단어들이 오느냐? 모든 단어들이 올 수 있죠. 그래서요, 동사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어떤 단어든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 전에 첫 번째 뿌리가 되는 말, 그걸 뭐라고 부른다? 어근. 그러면 그 뿌리가 되는 말 뒤에 붙어서 또는 앞에 붙어서 새로운 말을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 그걸 접사라고. 그러니까 이 접사는 혼자 하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은 이 말은 뜻이 없어요. 이해돼요? 이 말은 뜻이 없어. 다만 집과 만나서 지붕하고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뜻이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맞다, 여기에 웅을 붙여서 마중을 가다,
이렇게 명사를 만들면 그때부터 얘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 뜻이 없어. 그러면 여기서 웅은 집과 만나서 어떤 의미를 만드느냐? 집 위에 덮는 것, 이걸 가리키는 거지만 마중이라는 단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맞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접사는 의미를 더해주기도 하고 또는 뭐한다? 품사를 바꾸기도 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접사는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가 있고 품사를 바꿔버리는 접사가 있어. 의외로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 접사라는 건 언제 분석한다? 아무 때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뭐일 때만? 파생어를 이룰 때에만. 만약에 그 단어가 파생어가 아닐 때의 접사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접사라는 말은 파생어가 올 때만 쓰는 말이고 접사는 어디에 붙어 있다? 어근에. 그래서 어근에 뒤에 붙어 있으면 접미사, 어근에 앞에 붙어 있으면 접두사. 그럼 어근은 어떤 단어들로 이루어진다? 모든 단어. 모든 실질 형태소는 어근이 될 수 있다. 알겠어요? 모든 실질 형태소는 어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가 어근이 될 수도 있고 동사나 형용사가 어근이 될 수도 있고 부사가 어근이 될 수도 있고 관형사가 어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리고 그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을 뭐라고 부른다? 파생어. 그러니까 어근과 접사의 구별은 어떤 단어에서만 하면 된다? 파생어가 나올 때만. 어간과 엄이라는 건 어떨 때만 즉 살펴보면 된다? 동사나 형용사를 만났을 때만. 자, 조사라는 말은 혼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데 문법 형태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처리하는 이유는 이 조사는 꼭 어떤 것에만 붙어있을 이유는 없어.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앞에 오는 게 얼마든지 제약이 없어. 이해돼? 다만 이 조사가 주로 붙어있는 게 명사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조사와 짝이 되는 말로 문법 시간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체언이라는 말일 거예요. 체언이라는 말은 그냥 명사를 말한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로 조사는 체언 뒤에 붙는다라고 배우지만 사실 조사는 모든 단어 뒤에 붙어. 다만 체언 뒤에만 붙을 수 있는 게 주로 사용하는 격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는 거지 공부하다 보면 체언은 모든 단어에 붙어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조사는 모든 단어 뒤에 붙어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문법적 역할을 한다고. 어미는 어디 뒤에 붙어서만 문법적 역할을 한다고요? 어간 뒤에 붙어서만. 접사는 어떤 것 앞이나 뒤에 붙어서 문법 역할을 한다고요? 어근. 자, 그러면 정리하면 우리가 현대문법을 공부한다는 얘기는 현대문법을 이루고 있는 의문론, 형태론, 문장론, 담화론 이 4개의 구조를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이 구조물은 반드시 계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계층은 가장 하위 요소인 의문. 그 의문이 뭐예요? 음절을. 음절이 뭐예요? 형태소를. 형태소가 뭐예요? 단어를. 단어가 뭐예요? 어절을. 어절이 뭐예요? 문장을. 문장이 뭐예요? 이야기를 이룬다. 그럼 문법의 가장 하위 요소는 뭐다? 의문. 문법의 가장 상위 요소는 뭐다? 이야기. 여기까지 공부한 거야. 다음. 이제 우리가 의문이라고 말했을 때 그 의문은 눈에 보이는 글자가 아니라 발음기호다. 그저 일부러 발음기호를 쓰지 않는 한 의문은 모두 귀로 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의문은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자, 이 발음기호에서의 의문은 대체로 자음, 모음으로 표시된다. 자, 하나의 의문이 하나의 음절이 될 수도 있지만 둘 이상의 의문이 모여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기도 한다. 그럼 음절은 소리의 덩어리다. 따라서 의문이 모여 음절을 이룬다. 이해됐죠? 다음. 이제 형태소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글자의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 부르는데 이 형태소에는 두 가지가 있다. 뭐냐? 실질적인 뜻을 가진 부분. 이걸 뭐라고 부른다? 실질 형태소. 반면에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걸 뭐라고 부른다? 형식 형태소.
그런데 우리말의 형식 형태소에는 셋밖에 없다. 그 셋이 뭐다? 조사, 어미, 접사. 그래서 조사는 하나의 형식 형태소임에도 불구하고 단어로 취급할 만큼 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 문법 용어야. 그래서 조사를 잘 쓴다는 얘기는 우리말의 문법을 잘한다는 얘기야. 반면에 어미라는 것은 어떤 단어가 나올 때만 분석하면 된다? 동사나 형용사가 나올 때만. 그래서 어미는 그 앞에 어떤 말 뒤에 붙는다? 어간 뒤에 붙는다. 그럼 바꿔 말하면 동사나 형용사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다. 어미는 다시 시제나 높임을 말하는 뭐가 있다? 선, 어말, 어미가 있고 단어의 끝에 오는 뭐가 있다? 어말, 어미가 있다. 다음, 접사라는 말은 어떤 단어를 만날 때만 쓰면 된다? 파생어를 이룰 때만, 파생어를 이루는 단어에서만 찾으면 된다. 파생어가 아닌 단어에서 접사를 물을 이유는 없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파생어일 때 접사가 뭐냐라고 물으면 접사는 어디에 붙어 있다? 어근 앞에 붙어 있거나 뒤에 붙어 있다. 어근 앞에 붙은 걸 뭐라고 부른다? 접두사. 어근 뒤에 붙는 걸 뭐라고 한다? 접미사. 그런데 이 접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뜻을 더해서 새로운 말을 만들기도 하지만 또 하나 뭘 할 수도 있다? 품사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 이게 첫 시간에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태소에 문법 형태소가 있고 실질 형태소가 있다라는 구별은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는데 꼭 알아야 될 품사에 관한 말, 문장에 관한 말, 이걸 또 다음 시간에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죠?